안녕하세요. 36개 공인중개사 민법 해설 강의 하겠습니다. 올해 민법 시험이 근래 한 5년 정도 봤을 때 제일 쉽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그동안 한 4회 정도 좀 어렵게 나왔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올해는 원래 난이도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이게 막 갑자기 문제가 확 쉬워졌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이전에 문제를 어떤 식으로 어렵게 냈냐면요. 우리 지문이 5개죠. 5개인데 이때도 답을 찾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답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를 괴롭혔냐면 이 나머지 지문을 어디 이상한 판례나 뭐 이상한 거에서 막 데리고 와가지고 수험생들을 좀 현혹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거에 현혹 안 되고 요 답을 잘 찾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출제위원님들이 이 나머지 지문들도 굉장히 충실한 지문들 있죠. 그런 걸로 다 채워주셔가지고 우리가 다 공부한 부분에서 다 소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느껴진 거예요. 이 나머지 지문들이 답 위에 나머지 지문들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했던 거,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 나와야 될 것들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온갖 지저분한 걸 여기 다 섞어놔가지고 막 현혹시키고 그랬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래서 40문제를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뭐 어디서 몇 문제 나왔네, 뭐가 어떻게 박스형 문제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3문제 정도만 출제위원 형님들께서 못 맞히게 냈습니다. 유치권에서 1문제,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1문제,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1문제, 요 3문제는 공부했어도 못 맞히는 그런 문제를 내셨어요. 아무튼 근데 전체적으로 그 지문들이 다 충실한 지문들만 내셨기 때문에 올해 시험은 좀 쉽게 느껴졌을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해설 1번부터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기출문제집 267페이지 펴시고요. 1번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그 유명한 103조 위반이죠. 뭐니 해도 이 반사의 질서 행위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불법 원인 급여입니다. 불법 원인 급여가 뭐예요? 불법 행위한 얘네들 둘은 얘네들 서로를 보호하지 안 한다는 의미로, 보호를 안 해준다는 의미로 부당이득 반환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게 불법 원인 급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큰 특징은 얘네들은 절대 무효입니다. 절대 무효.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 말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이 너무 쉬워요. 자,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절대 무효인데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죠. 그러니까 답이 2번입니다. 2번. 자, 1번.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즉 성립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우리 민법에서는 다 그냥 우리 공인중개사 수준에서는 다 성립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이런 약정은 뭡니까? 이건 형법상 범죄 행위죠. 이런 거는 반사의 질서 행위에 다 들어가요. 이거 맞고. 4번.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단지 강박이라는, 여기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하면 요건 반사의 질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봐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반사의 질서 행위라면 무효일 텐데 단지 강박이라고 불과한 때는 얘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구별을 하는 겁니다. 취소를 한 다음에 무효로 인한 효과 2개가 완전히 달라서 그렇습니다. 5번. 상대방에게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의 질서인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는 무효죠.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2번. 통정호의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래요. 이런 거는 사실
이걸 딱 보고 이 내용을 파악해서 맞추는 건 불가능하죠, 수험생들이. 이건 저한테 이미 배웠어야지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럼 볼게요. 기억, 니은은 저한테 확실히 배웠고, 디귿은 이거하고 비슷한 걸 배웠어요. 여기 보면은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이런 애들이 보통은 상속인이거나 아니면은 계약을 통째로 요거를 받은 애, 채권이나 요런 거를 산 애들이 아니라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이게 거의 포괄 승계인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제3자가 안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셔야죠. 가장 채권이 뭡니까? 여기 가장 뭐 계약을 하고 무슨 말이 오건 가장 채권 이런 게 있으면 이거예요. A하고 B가 있는데 얘가 사실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 근데 얘가 돈 달라고 할까봐 B한테 돈 빌려주지도 않아 놓고 나 B한테 돈 돌려줘서 없어 라고 얘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네 둘은 지금 서로 돈을 안 빌려줬지만 무슨 차용증 같은 거 하나, 계약서 하나 써서 2억을 얘한테 빌려준 척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장 채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장 채권인데 그때 이제 얘가 그러면 얘의 차용증,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B가 또 다른 애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C라는 애가 너 얘한테 예전에 돈 빌려줬었어? 얘한테 받을 채권이 있었어? 라고 이게 가짜 채권인지 모르고 가장 채권인지 모르고 얘가 여기다 가압류를 가했대요. 그러면 요 두 개, 즉 새로운 얘네들이 이런 가장 계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롭게 얘가 등장했죠. 이런 애들을 우리가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라 그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 안 듣고 처음 딱 보고 아냐고 수험생들이 미리 이거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거 했잖아요. 이걸 들어야지 이걸 아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기억이 들어간다고요. 기억이 얘는 제3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답이 아니다. 니은은 뭡니까?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 채권의 파산관제인. 파산관제인이 뭐냐면 어떤 법인 같은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쫄딱 망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잔존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 잔존 재산을 나눠주는 거야. 다른 요 망한 법인의 채권자들한테 이 잔존 재산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럼 다 받지는 못하더라도 일부는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봐봐, 여기는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 채권자래. 이거는 뭐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A가 딴 사람한테 돈 빌렸는데 얘가 돈 달라고 할까봐 요 B가 법인이에요. 근데 법인 얘한테 나 B한테 돈 빌려줬는데 라고 하면서 돈을 예를 들어서 한 5억 정도를 빌려줬다고 요 가장 채권을 B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법인이 이런 짓을 하니까 쫄딱 망했겠죠. 쫄딱 망해서 파산당해서 파산. 그래가지고 파산 관제인이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이 얘가 가진 잔존 재산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딱 보니까 야, 너 5억 얘한테 빌린 채권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A한테 야, 너 얘한테 돈 갚을 거 있다며 돈 갚으라고 했을 때 A가 저기요, 저 이거 가장 채권이라고요? 이렇게 주장을 해도 난 그건 모르겠고 난 제3자이기 때문에 니네가 가장 채권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고 돈 내놔 라고 할 수 있다고요. 파산관제인이. 자, 그러니까 봐봐, 이 파산관제인도 얘네들이 가짜로 서로 돈 빌려준 그 다음에 등장했죠.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얘도 제3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가장 소비 대차에서 계약상의 지위를 이어받은 자, 얘네들은 포괄 승계인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A하고 B하고 서로 가짜 채권을 또 주고받았어요. 돈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빌려줬다고 합시다. 근데 만약에 얘가 사망을 해가지고 얘 상속인이 요거를 이어받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계약을 통째로 이전받은 자는 얘는 당사자로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이 답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에요. 아무튼지 간에. 그래서 답은 뭐다? 3번입니다. 3번.
무권 대리인 을이 병을 대리하여 매수인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병은 을이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임 무과실이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러면 갑이 본인이고 을이 무권 대리인인데 얘가 지금 협의의 무권 대리죠. 그 다음에 병이 상대방입니다. 자, 그런데 1번에 보니까 요 본인이 추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매매 계약을 얘가 나중에 인정하고 그냥 이행해 줄 수 있는 게 추인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계약의 일부만 추인하던가 거기에 변경을 가했어요. 그러면 얘가 동의를 해야지 그 추인의 효력이 있죠. 일부 추인 또는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 추인의 효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1번이 답이네. 완전히 신나죠. 시험장에서 이런 거 만나면 너무나 쉬운 답이 1번에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읽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실 시험장이라면. 2번, 갑이 을로부터 병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수령했어요. 그게 바로 얘가 그냥 추인했다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추인한 것으로 보는 거죠. 이 매매대금을 수령하면 이건 뭡니까? 그렇죠. 이게 법정 추인이죠. 그래서 특정한 사정이 없어도 얘가 그냥 돈을 받았다면 매매 계약은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을 단독 상속한 을이 본인 갑의 지위에서 무권 대리인의 추인을 거절한 것은 시인 측에 반하죠. 이게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죠. 그죠? 왜? 그죠? 지가 자기 아버지 거 팔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을이 얘 토지를 상속받아서는 야, 내가 아무래도 너한테 너무 싼 거 같아. 싸게 판 거 같아. 나 그 계약 없던 걸로 할게. 라는 거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4번, 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에 얘가 만약에 대답 안 했어요. 그럼 이거는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보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고요. 5번, 갑이 을에게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을 했어요. 얘가 추인을 하면 요 병은 원래 철회를 못 합니다. 철회를 못 하는데 만약에 우리 그거 있죠.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도 되게 잘 나와요. 다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우리 132조 조항이 있는데 갑이 만약에 추인할 때 그냥 병한테 곧바로 야 추인했어 라고 했으면 얘가 추인하면 얘는 철회를 못하기 때문에 얘가 철회를 못하지만 병한테 할 거를 조금 귀찮다고 을한테 만약에 추인을 하죠. 얘한테 추인을 했는데 이게 병한테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면 병은 추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한 경우 아직까지 얘한테 그게 전달이 안 돼가지고 병이 추인한 사실을 몰랐으면 철회할 수 있다고요.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얘네 둘이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3번하고 5번. 근데 이 5개가 전체적으로 다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답은 1번이에요. 4번, 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복대리가 뭡니까? 여기 본인이 대리인을 선임했는데 대리인이 또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이 복대리인인데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대리인의 대리인이라 그러면 틀려요. 그리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도 소멸합니다. 즉 대리권이 계속 살아 있어야지 복대리권도 살아 있으니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다 그래서 대리권이 없어진다 그런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잘 나와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해서 그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이 없다. 자, 이 대리권의 종류가 법정 대리인이 있고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이 있는데 법정과 임의 대리인이 있는데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임의 대리인은
선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요거 보시면 요 자리에 임의대리인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임의대리인은 원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니까 요게 임의대리인이 들어가야 돼요. 이 자리에. 왜? 법정대리인은 그냥 본인의 승낙 뭐 부득이한 사유 없어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그래서 원래는 임의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지만 부득이한 사정, 여기 봐봐요. 부득이한 사유나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그 경우에는 선임 감독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래서 틀렸죠. 그러니까 다 틀렸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겠네. 자, 5번.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 자, 법정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얘가 정말 부득이한 사유로 할 수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원래는 얘가 그냥 복대리인 선임하면 무과실 책임을 지거든요. 무조건 다 책임을 지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의 책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5번이네요. 5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능력자인 경우, 제한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죠. 의사표시를 가령 이거예요. A가 B한테 의사표시를 했는데 얘가 얘한테 요 의사표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A가 B한테 얘가 제 의사표시를 받았는데요 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왜? 얘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없는 수령 무능력자니까. 그래서 표의자인 A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 말도 더럽게 어렵게 적어놨는데 그 의사표시를 B가 받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2번. 비진의 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고요. 3번. 여기서 경과실이죠. 경과실.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했대요. 왜 경과실이란 걸 주장했냐면 중과실이면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못해요. 경과실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거거든요. 이때 상대방이 만약에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착오를 일으키는 거는 요건 불법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면 틀립니다.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답이 그냥 3번이겠네요. 4번.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5번. 공무원이 사표 내면서 장난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이런 공법행위는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6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들 착오 나오면 이 5개의 지문 중에서 클래식한 제일 잘 나오는 지문이 뭐예요? 5번입니다. 5번. 그죠? 먼저 볼게요. 이게 너무 중요하고 맨날 나오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다음에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무조건 요게 제일 잘 나오니까 요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볼게요. 1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서 배제할 수 없다. 아, 이거 바로 틀렸네. 왜? 착오에 대한 요 취소권은 임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당사자들 간에 합의할 때, 야, 너 지금 나하고 계약하는데 똑바로 해. 만약에 착오가 있더라도 우리 취소하기 없기야. 라고 할 수 있다고요. 왜? 착오, 그만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약하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합의해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2번.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면 이거는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면 취소 못해요. 그래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어야지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증명 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죠? 뭡니까 이건? 자, 지금 A하고 B하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얘가 착오를 일으켰는데 착오로 인해서 취소할 수 있으려면 아까 여기 나왔던 것처럼 요 착오가 중요 부분 착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A가
이 착오를 일으키는데 중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이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거는 요 착오로 취소하려는 A를 막는 상대방인 B 쪽에서 이거를 입증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맞고요. 4번.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잘 나오는 게 요 자리에 취소 싹 집어넣어서 틀리게 내는 그런 얍삽한 문제 잘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7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궁박에는 경제적인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 심리적 궁박도 포함되죠. 맞습니다. 2번. 무경험은 일반 거래에 대한 경험 부족이고 해당 법률행위에 속한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무경험은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그냥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되죠. 맞고요.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죠. 요것도 맞고. 5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해야 되죠. 경솔,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 이거 경무대 이렇게 외웠었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8번. 법률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이건 항상 나오는 지문입니다. 맞고요. 2번.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자, 요거는 가끔 나오는데, 자, 우리 기본서 9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여기 지금 3번에 지금 조건 성취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 자가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조건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가? 방금 우리가 봤듯이 존재를 주장하는 자,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이 있고요. 근데 이 조건이 정지 조건이냐 아니냐는 그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있고, 그 다음에 요 정지 조건이 요게 성취가 됐느냐 아니냐에 대한 그 사실은 그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이 입증해야 된다고 봤죠. 요거 좀 헷갈리니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그러니까 요 2번 맞아요. 3번.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기한 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효력이 있죠.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게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4번.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맞고요. 5번. 조건부 권리는 어떡하나요? 권리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 규정에 의해서 그렇죠. 이거 항상 나오는 겁니다. 요 조건부 권리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담보로 할 수도 있고 뭐 상속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고 다 되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네요. 9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하는 겁니다. 요게 무효행위의 추인. 자, 3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에 따른 법률 효과를 자, 이것도 맨날 나오는 거죠.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사실은 침해가 안 당한 거니까 무효니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 맞고요. 4번. 자,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자, 요 무권리자의 법률 행위가 우리 무권대리의 법률 행위랑 유사해서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죠. 그러니까 추인한 때부터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면 틀려요. 요게 무권리자의 법률 행위는
무권대리의 법률행위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요거 틀렸네. 답이 4번이네요. 5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 토지 거래 계약이 허가를 받지 못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0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기억번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 청구는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니다. 우리 법정 추인 사유 6가지 전이경, 담양강, 이양 요 6개 중에서 이행 청구의 그 다음에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의 양 요 2개는 여기 취소권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을 때 취소권자가 상대방한테 이행 청구나 권리의 양도를 청구해야지 법정 추인이 되는 거지, 여기처럼 취소권자한테 상대방이 얘가 얘한테 이행 청구한다고 법정 추인 사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맞네.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기억이 들어가야 답이니까 2번하고 4번은 답이 아니죠. 니은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됐으면 이 제한 능력자가 악의건 선의건 간에 현존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니은도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아니고 요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겠네. 디귿번 표의자의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착오자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면 표의자. 자, 이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A가 B한테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게 착오래요. 그럼 이 착오로 취소를 A가 해야지 이 법률 행위에 대한 손해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착오로 취소를 하려면 이게 중요 부분 착오여야 되고 A가 중대한 과실이 중과실이 없어야지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얘가 중과실이 있으면 그러면 원래는 취소할 수 없는데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요 상대방이 요거를 알고 그걸 이용한 경우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봐봐요. 이게 어떻게 돼야지 맞냐면은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걸 알고 이용한 경우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야지 맞는 거예요. 뭐 문맥의 순서를 막 바꾸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네. 그죠?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3번. 11번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모두 고르래요. 자, 우리 채권적 청구권하고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요 2개 구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고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인데 요 중에서 뭐 하나만 빼고 진정명의 회복은 빼야 된다 그러죠. 진정명의 회복. 그래서 여기 딱 보니까 무효인 등기의 말소 등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이전 등기 청구권인데 요거 진정명의 회복이죠. 그럼 뭐예요 이거? 그렇죠. 이거 물권적 청구권이지. 요거. 근데 봐봐요. 기억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매매 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가장 흔한 등기 청구권인데 채권적 청구권이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니까. 여기 보시면 점유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요것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채권적 청구권이잖아요. 요거 그죠? 그러니까 요거 틀리고 요거 2개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워낙 다들 유명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기억번 딱 보고 틀렸네 하고 그어버리고 니은번 보고 맞았네 해가지고 요거 니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 바로 요 2개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2번 권리의 객체가 토지인 경우 그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물건을 모두 고르래요. 이렇게 쉬운 문제가 있을 수 있나? 전세권, 토지 전세권하고 지상권은 토지에만 설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이 요거 점유할 수 있고 저당권은 건물이건 토지건 다 점유를 못하죠. 이거 답은 4번입니다. 13번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합유를 누가 합니까? 합유를 민법상 조합이 하죠. 이 민법상 조합이 뭐 하는 거예요? 민법상 조합은 사업은 하는데 법인 등기가 안 된 그런 요런 단체들, 그걸 민법상 조합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맞고요. 조합이죠. 아까 민법상 조합이라 그랬죠. 그래서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해서 종료하죠. 요것도 맞고. 3번. 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 그렇죠. 분할 청구 안 됩니다. 합유는. 왜? 분할 청구하면 여기 민법상 조합. 우리 강의에서 모기빵집 제가 예를 많이 들었는데, 모기빵집이 어떻게 망하기 때문에 이런 거 못하게 했어요. 또 합유자는 합유자 전원 동의 없이 합유자 지분을 처분할 수도 없습니다. 요것도 모기빵집 예로 제가 설명드렸었고. 5번. 자, 원래 합유 지분을 등기한다는 그딴 얘기 나오면 틀리는데, 포기는 어떻게 했어요? 포기는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근데 포기를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틀립니다. 아무튼 우리 민법이건 공시법이건 포기 나왔죠. 그러면 얘는 등기해야 돼요. 민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포기 나왔을 때 등기해야지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는 거고, 등기법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포기도 공동신청으로 간다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답이 5번이네요. 14번.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온청권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온청권 요거 물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원 이용권이 있죠. 공원에 니들이 그렇게 오래 거의 너희들만 이용했다 그래서 공원 이용권이라는 물권 같은 거 인정 안 된다 그러고, 제일 잘 나오는 게 뭡니까? 주의토지 통행권. 이런 것들은 물권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죠. 그죠? 자, 그리고 저당권은 약정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 법정 저당권도 있잖아요. 우리 저당권 중에. 그러니까 그거 맞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사용수익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안 돼요.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받는 것은 물권 법정주의에 반한다. 어렵게 얘기해서 물권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하는데, 그런 물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이란 것은 점유하고 사용수익하는 게 원래 본체인데, 전세권을 우리가 돈 빌리면서 저당권처럼 많이 써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저당권처럼 돈 빌릴 때 전세권 써먹는 건 괜찮지만, 그래도 사용수익하는 권능을 완전히 배제한 전세권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2번, 그러니까 답은 되게 쉬워요. 답은 우리가 유치권 할 때 제일 강조했던 게 결령관계가 인정돼야지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죠. 그런데 결령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을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게 법정주의 물권으로서 인정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유치권은 채권과 결령관계가 있어야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2번입니다. 15번. 갑소유의 X토지를 을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대요. 소유의 의사로니까 이게 지금 자주점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취득시효 요건을 다 충족을 한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여기 지금 원래 갑거였어요. 원래 갑토지였는데 요거를 누가 을이 20년 이상 점유해가지고 얘가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을 했죠. 근데 봐봐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했어요. 청구를 했어. 그럼 얘가 야, 내가 20년 이상 있었으니까 너 나한테 등기해줘라고 청구를 했죠. 근데 아직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청구했죠. 그리고 등기를 이전받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갑이 어떻게 해요? 얘가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를 다른 사람한테 팔면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요 을이 야 인마 너 내가 분명히 점유취득시효 완성하고 너한테 등기해달라고 청구까지 했는데 네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어 라고 하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자, 볼게요. 갑이 을의 시효 완성을 알면서도 얘 알잖아 지금. 왜? 청구했으니까 병에게 엑스토지를 처분하여 취득 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불능이 된 경우 처분하건 다른 사람에게 또는 돈 빌리려고 저당권을 설정하건 다 을은 어떻게 해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 시효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또 얘가 아직 등기가 을 앞으로 안 됐다 그래서 을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등기를 해주긴 할 거거든. 하지만 너 20년 동안 남의 땅에 있었지.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나한테 해주라고 할 수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맞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거 맞아요. 오케이, 요 두 개. 그래서 2번, 3번, 5번은 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이제 얘한테 토지를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청구를 받고도 얘가 만약에 그 위에다 비닐하우스나 어떤 구조물 같은 거 설치하죠? 그러면 을이 갑한테 야, 나 지금 계속 여기 점유하고 있잖아. 점유권에 기한 아직 소유권에 기한 건 안 돼요. 아직 등기가 안 넘어갔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요거 보세요. X 토지가 수용이 돼서 갑이 보상금을 수령하죠. 그러면 이 보상금이 을 겁니까? 아니에요. 이 보상금은 갑 건데 그러면 얘는 그냥 나와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요거 뭐라 그래요? 그렇죠. 요 보상금 너한테 왔다며? 라고 하면서 뭐를 행사할 수 있냐면 보상금 반환은 원래 자기 건데 얘가 가져간 건데 수용해서 보상금을 수령한 거는 얘가 맞는데 얘한테 뭐 청구하는 거예요? 보상금 반환을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반환이란 거는 애초에 자기 건데 갑이 가져가서 이거 달라고 하는 거고 보상금 반환이 아니라 그 유명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해야죠. 대상 청구권. 얼마나 우리 이거 많이 들었습니까? 그죠? 대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래야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답은 4번입니다. 16번 갑을병이 각각 7분의 4, 7분의 2, 7분의 1 지분 비율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과반 지분권자는 갑 혼자고 을과 병은 소수 지분권자네. 그죠? 지분 비율로 X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갑, 을, 병의 협의 없이 X 토지의 관리에 대한 사항은 과반으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반 지분권자인 갑이 혼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처분은 하지만 어떻게 해요? 여기 요거는 전원이 동의해야 되죠. 그래서 갑은 을, 병 동의 없이 X 토지를 처분하지 못해요. 처분은 전부 동의가 필요하고 관리는 과반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3번, 병은 갑을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유물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에 공유 지분은 요거는 동의 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처분할 수도 있고 다 하는데 비겁하게 공유물을 처분한다 그러면 틀려요. 아까 왜? 이게 지금 X 토지가 지금 요 X 토지가 공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비겁하게 공유물을 동의 없이 처분한다 그러면 틀리는데 공유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담보로도 할 수 있고 맞고요. 4번, 을이 갑, 병과 협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대요. 이때 자,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가 을이죠. 을이 여기를 전부를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소수 지분권자 병은 얘한테 인도 청구할 수 없죠. X 토지를 인도 청구를 할 수 없고 방해 배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맨날 나오는 거죠. 소수 지분권자가 소수 지분권자에게 인도 청구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답은 그냥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갑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그렇죠. 요거 포기하면 을과 병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하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17번, 등기 없이도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거. 그러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게 187조죠.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 그죠? 근데 여기서 상속, 맨날 나오는 게 상속입니다. 상속하고 수용은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신축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공매, 경매, 얘네들 다 187조에 해당하는 거죠. 이행 판결은 요거는 186조입니다. 등기해야지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겨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판결은 뭡니까? 형성 판결, 형성 판결. 이행 판결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18번. 갑이 을로부터 을 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갑이 X 건물을 전세권 설정 계약으로 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을은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대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이거는 요 지문을 모르더라도 이거 전세권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전세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지문을 1번에다 딱 내놓고 틀린 거 찾으라 그러면 우리한테 다 맞추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확실한 거 나오면 이거 보고 나머지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예요. 지금 토지는 누구 건지 잘 모르겠는데 건물은 아무튼 을 거예요. 근데 이 을이 누구한테? 갑한테 이 건물 전세권을 준 겁니다. 건물 전세권이에요, 요거는. 요 얘기인데 2번이 우리 맨날 보던 지문이죠. 자, X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 이거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우리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 이건데 저당권하고 전세권에서 특히 전세권에서 많이 나오죠. 토지가 A 겁니다. 근데 B가 A의 토지에다 자기 건물을 세우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권리가 있어야지 건물을 세우니까 A한테 얘기해서 나 네 토지에 지상권이나 임차권 설정하고 건물 좀 지을게 라고 하고 먼저, 자 이게 토지 등기부입니다. 먼저 A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얘는 자기 건물을, 자기 명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이 건물은 B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 등기는 등기부에는 B가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B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누구한테? C한테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근데 자 여기서 토지는 지상권, 건물은 전세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C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줬죠.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B가 누구예요? 여기에 있는 토지의 지상권자이면서 건물의 소유자죠. 지가 건물을 C한테 빌려줘 놓고 갑자기 얘가 아유 나 이거 지상권 말소시켜줘. 나 지상권 포기할래. 내지는 지상권을 소멸시키면 전세권자인 C가 피해를 입겠죠. 그래서 봐봐요. C의 승낙 없이는 지상권이나 여기에 있는 토지의 임차권은 소멸시키거나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이 토지 지상권을 소멸시키려면 또는 포기하려면 전세권자인 C의 승낙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봐봐. 토지 지상권을 소멸시키더라도 건물 전세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대요. 왜? 얘한테 건물 빌려줘 놓고 이거 소멸돼 버리면 얘가 여기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승낙 없이 할 수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를 좀 더 유식한 말로 이 상황을 요 건물의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토지의 지상권에도 미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시험에는 이게 잘 나오죠. 근데 지금 우리 시험에서는 누가 누구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B가 을로 나왔고 C가 갑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갑의 승낙 없이 을은 지상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내지는 소멸하지 못한다. 봐봐요. 자, X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동의 없이 그 지상권 소멸시킬 수 없대죠. 이거 맞습니다. 맨날 나오는 질문입니다. 3번.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뭐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다고 알아서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이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너무나 그림을 그려보면 너무나 쉽죠. 3번 갑은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죠. 전세금 반환 채권을 뭐 전세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자, 4번 을이 전세권 존속 중에 병에게 X건물을 양도했대요. 그러면 병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시, 자, 이거 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건물이 을 거였죠. 근데 을이 지금 누구한테? 갑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줬죠. 그러면 나중에 전세권 계약 끝나면 이 을이 전세금, 갑한테 받았던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을이 이 건물을 병한테 팔고 갔어요. 그러면 이 전세금을 이제 누가 병이 갑한테 반환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은 전세금 존속기간 만료 시에 갑에게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진다. 그죠? 자, 5번.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X건물 인도 및 전세금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은 동시에 전세금 반환. 그렇죠. 지금 이제 이거 병 잊어버리고 다시. 자, 을이 갑한테 전세권 설정해 줬죠. 그러면 지금 이 건물에는 갑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을은 처음에 계약할 때 갑한테 전세금을 받았겠죠. 그러면 서로 이제 계약 끝나면 어떻게 얘가 전세금을 주는 거하고 얘가 등기를 말소하고 요 부동산을 인도해 주는 요 두 개가 뭐에 묶여 있습니까? 동시이행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동시이행 관계. 그죠? 자, 답은 쉬웠습니다. 아무튼. 근데 지문들이 다 쟁쟁한 지문들만 나왔어요. 다 우리가 공부하고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 쟁쟁한 지문들입니다. 특히 2번은 매우 잘 나오는 거죠. 답은 1번. 19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찾으래요. 1번 지상권자의 지상권 갱신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아니죠. 지상권 갱신 청구권은 요거는 청구권이죠. 그래서 지상권자가 지상권 갱신 청구를 했는데 계약 좀 더 하자라고 했는데 싫어. 너 그냥 나가. 라고 하면 그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형성권이죠. 그러니까 지상권 갱신 청구권은 아니에요. 형성권이 청구권이에요. 2번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이거 담보 지상권이죠. 돈 갚으면 지상권도 소멸하죠. 그러니까 이거 답이 그냥 2번이네. 자, 3번 타인 소유의 기존 연화조 건물을 자 여기서 기존 연화조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타인 소유의 건물을 사용이래요. 사용. 지상권의 최단 존속 기간은 30년이다. 틀렸죠. 왜? 왜냐면 이거는 첫 번째 요게 기존 건물을 소유하려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거는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설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상권을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상권은 뭐니까? 타인 토지 위에 자기의 건물, 공작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지상권이 아니라 다른 권리,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상권의 최단 존속 기간은 여기에 적용이 당연히 안 되죠. 지상권을 설정할 거리가 아니니까. 4번 기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자, 이거 봐봐요. 이것도 아무튼 이번에는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이죠. 이 경우에 건물이 멸시된다 그래서 소멸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셔야 돼. 요거. 그리고 여기 지상권 건물이 없어도 지상권 설정할 수 있고 건물이 있다가 소멸돼도 지상권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권 건물 말고 지상권만 따로 팔 수도 있고 지상권자가 건물도 따로 팔 수 있죠. 5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 연체에 따른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는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뭡니까? 그렇죠. 이 지상권 소멸 청구하면 어떻게 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시일이 좀 있어야 돼요. 즉시 효력이 아니에요. 상당 기간 후에 그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20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영구 무한도 가능합니다. 영구적으로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2번, 요역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경매 매수인은 요역지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을 취득하죠. 지역권의 수반성, 부정성에 의해서 소유권이 팔려가면 지역권도 같이 딸려 들어가요. 3번,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 중에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이거 뭡니까? 불가분성이죠. 불가분성. 그래서 지역권자한테 불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취득 기간을 중단하는 거. 요거는 요 공유자에게 불리한 거니까 모든 공유자한테 해야지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4번,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죠. 반환 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당권하고 지역권은 반환 청구권은 없는데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그 방해 예방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을 할 수 있어요. 자, 5번,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누구예요? 요역지 소유자죠? 지역권의 행사를 위해서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의 수익 정도의 비율에 따른 비용 분담 없이가 아니라 지금 봐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승역지고 여기 요역지죠. 그러면 요역지가 승역지 소유자한테 가령 땅 이만큼만 쓸게. 여기서 물 좀 끌어다 쓸게. 이렇게 해서 땅 요만큼 빌려서 지금 지역권자도 승역지 소유자한테 돈 낸단 말이에요. 그냥 공짜가 아니라 지료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요역지가 설치한 어떤 이런 공작물 같은 걸 얘가 공짜로 사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왜? 얘 지금 땅값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설치한 거 자기가 쓰고 싶으면 비용을 분담을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5번. 21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허가 건물도 법정지상권 인정되죠. 그런데 가설 건축물, 비닐하우스 이런 거는 법정지상권 인정될 수 없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효력. 자, 이 문제가 이 3번 지문을 약간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여기 문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그래놓고 여기는 법정지상권이라고 그러는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랑 법정지상권은 달라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는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임의규정이니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그냥 법정지상권을 쓰냐고 헷갈리게. 그죠? 출제위원이 실수한 거예요, 이거. 자, 아무튼 그래서 요거 틀렸습니다. 여기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인데 여기는 그냥 법정지상권으로 보면 맞아요. 근데 확실하게 틀린 지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3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4번. 자, 이게 4번하고 5번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봐봐요. 여기 지금 토지가 A 거였습니다. 그리고 요 건물도 A 거였는데 토지 소유자가 A에서 B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다가 B로 토지가 넘어가면서 여기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래서 얘가 지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얘가 인정받았어요. 그러면 이 A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취득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B였는데 얘가 이 토지를 C한테 팔았다 하더라도 등기 없어도 C한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얘가 누구냐면 자, 법정지상권자 A는 그 지상권의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 누굽니까? B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자 C죠. 양수한 C한테 등기 없이도 얘는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5번 봐봐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계약에 기해 양수한 자는,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4번이랑 5번이랑 여러분들이 안 그려보면 이거 헷갈립니다. 봐봐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A가 토지 소유자, A가 건물 소유자였다가 이 토지가 B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성립을 하는데 A는 얘는 법정지상권을 얻었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방금 전에 4번처럼 이 토지 소유자나 아니면은 그 제3자거나 다 대항할 수 있는데 이 건물을 만약에 C한테 팔았죠. 그럼 이 C는 얘는 법정지상권을 얻은 게 아니라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양수한 자는 지상권 등기를 해야지. 자, 그럼 여기 봐봐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계약에 기해서 양수한 자가 누구야? C예요, C. C는 등기를 해야지 어떻게 해요? 이 지상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뭐다? 답은 4번입니다. 4번. 22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저당권은 저당권의 실행 비용도 담보한대요. 실행 비용도 경매에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매 금액에서 배당 받을 수 있다. 2번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이 아니어도 되죠. 맨날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죠? 3번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죠. 요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그리고 전세권자, 지상권자 같은 애들 뭐라 그래요?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는 경매에 참여해서 경매인이 될 수 있는데 누가 안 돼요? 채무자는 안 돼요. 채무자. 채무자는 왜? 채무자는 돈 갚아. 너 경매 들어오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자, 4번.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후에 저당 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는 그 효력이 틀렸죠? 요 부합 물건은 저당권 설정 전에 들어오건 후에 들어오건 다 부합물에 저당권은 그 효력이 미쳐요. 효력이 미친다고. 그래서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부합물도 경매가 되면 얘까지 같이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4번입니다. 5번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는 반드시 동일이냐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일반적으로는 같지만 다른 경우가 있죠. 누구? 저당권 설정자가 물상 보증인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답이 4번이네요. 23번 저당권에 대해서 괄호 안에 들어갈 권리를 옳은 것은 저당권자는 저당 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 형님들이 너무 쉬운 문제를 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출제위원 형님들 하면서 낼름 맞히셔야 돼요. 물상 대위권이죠. 요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한 가치 변형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죠. 그걸 우리가 물상 대위권이라고 합니다. 24번 민법상 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 어렵습니다. 이거 맞히기 어려운 문제예요. 1번 유치물의 침탈로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없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침탈로 인한 반환 청구권은 1년 내에 행사해야 되죠. 그런데 이 반환 청구권을 행사로 만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은 요거는 1년 내에 행사 안 해도 됩니다. 왜? 소멸시효가 이건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1년 내에 행사해야 되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1년 내에 행사 안 해도 되더라. 소멸시효 10년이니까. 2번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의 유치 방법으로 그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유치권자가 있어요. 이 물건을 점유하는 A가 B한테 이것 좀 맡아 갖고 있어 라고 하면 B는 직접 점유자가 되고 A는 간접 점유자가 되죠. 그래서 유치권에서는 간접 점유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물 소유자가 이거 달라 그랬을 때 얘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3번 토지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전세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성립할 수 없대요. 자,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토지가 있습니다. A가 토지 소유자고 B가 여기 토지의 전세권 설정한 토지 소유, 이 건물 소유자예요. B가. 이랬을 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이 건물에서 이제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계약 기간이 끝나고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A한테 야, 이 건물 사라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얘가 이걸 거부하면, 근데 이건 형성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A가 사야 돼요. 그래서 얘가 돈 안 주면 그때부터, 즉 전세권이 소멸할 때, 전세권이 소멸해야지 그때부터 채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토지 전세권이 소멸돼야지 채권이 성립해서 변제기가 도래하는 겁니다. 유치권에. 유치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요 토지 전세권이 소멸해야지 채권이 발생하고 채권이 확정이 되고 유치권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요것도. 4번. 복수의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서 피담보 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 이게 불가분성이죠. 맞아요. 근데 5번은, 자, 이게 어려워. 5번도 이게 처음 나온 지문인데,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유치권자는 성관주의 의무가 있죠. 성관주의 의무가 있어서 성관주의 의무를 어기고 얘가 이거를 임의대로 막 사용한다거나 그러면은 유치권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러면 성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유치권이 소멸되는데,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성관주의 의무를 어겼을 때 나머지 유치권도 다 소멸되느냐? 판례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하나만 어겼으면 요것만 어떻게 해요? 유치권에서 요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지 나머지는 할 수 없다고 봤는데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죠. 못 맞춥니다. 이런 거는 사실. 아무튼 답은 5번이에요. 답은 5번이에요. 자, 25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했대요. 그러면 지금 갑이 자기 토지가 있는데 요거를 을한테 파는 겁니다. 이 토지가 재결 수용되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는데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그러면 지금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죠. 자, 그런데 갑과 을의 특약으로 을이 대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어요. 자, 원래는 채무자 위험주의가 원칙이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 있겠죠. 얘가 땅 팔기 싫은데 얘가 억지로 야, 좀 팔아 해가지고 얘가 살 때는 야, 위험 부담은 그냥 네가 다 져 라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 위험을 을한테 부담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맞네요. 그죠? 기억이 들어가야지 답이에요. 자, 다 알아야 돼, 결론은. 자, 니은번. 을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아니죠. 이 재결 수용이 무슨 불법이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를 하려면 귀책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갑에 해제할 수 없어요. 없어. 아이고, 완전 대박인데? 이거 1번이 답이네요. 자, 디귿번. 갑이 수용보상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얘는 보상금 받겠죠? 그때 수용보상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얘한테 대상 청구권을 행사해서 요 수용금을, 보상금을 달라고 해야지 요 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을한테 넘어오는 건 아니에요.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상금을 얘가 받았죠. 보상금을 얘가 받았어. 보상금은 얘가 받는 거고, 을이 매매대금을 주면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해서 보상금을 달라고 할 수 있지, 요 보상 청구권 자체가 을한테 넘어오는 건 아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 다 틀리고 기억만 맞네요. 답은 1번입니다. 26번.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1번. 청약의 유인을 받은 자가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자, 청약의 유인은 청약이에요, 아니에요? 청약의 유인은 청약이 아닙니다. 청약의 유인을 했죠. 그러면 여기에 청약의 유인을 대응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유인을 당해가지고 얘가 하는 의사표시가 청약입니다. 그러면 얘가 청약을 하면 청약에 유인을 했던 애가 승낙을 해야지 계약이 성립하는 거지, 얘가
여기에 청약의 유인에 따른 의사표시, 청약했다고 계약이 즉시 성립하는 게 아니겠죠. 틀렸습니다. 자, 2번 당사자, 그러니까 청약의 유인이 1번 지문의 의미는 뭐예요? 청약의 유인은 청약이 아니야.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2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계약은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이 아니라 도달될 때 성립한다. 맨날 연습했던 거죠. 여기 지금 A하고 B하고 건물이 있는데 나는 2억에 팔게, 나는 2억에 살게 라는 게 아주 우연히 둘이 동시에 의사표시가 진행이 됐으면 똑같은 의사표시가, 그죠? 동일한 내용의 의사표시가 양쪽에다 도달해야지 성립하겠죠. 발송한 때가 아니고. 3번 합의 해제를 청약해. 자, 여기 봐봐요. 이 3번 지문에서는 요 지문 그대로 나왔었는데 합의 해제 자리에 그냥 어떤 계약이라고 보면 돼요. 합의 해제도 계약이죠. 그죠? 어떤 계약에서 의사표시로 청약을 했는데 청약을 했죠. 근데 여기에서 승낙을 해야지 계약이 성립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승낙을 안 하고 여기 보내온 청약에다가 조건을 붙여서 또는 변경을 가해서 얘가 승낙을 했대요. 그러면 이 조건을 붙여 또는 변경을 가한 승낙이 아니고 먼저 보낸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요 조건을 붙인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 보냈던 청약은 어떻게 실효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3번이에요. 요거. 자, 배웠던 거. 4번 지문은 처음 봤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4번은 명예퇴직의 합의가 있더라도 자, 봐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청약을 했죠. 나 이거 하고 싶어라고 청약을 했는데 얘가 만약에 이거를 요거를 야, 내가 청약했던 거 없던 걸로 하자라고 철회하려면 상대방이 승낙하기 전까지 철회를 해야지 요 청약이 철회가 되거든요. 근데 얘는 봐봐요. 명예퇴직에 합의가 있어서 그러면 벌써 명예퇴직 하겠다고 청약도 하고 승낙까지 다 했다는 얘긴데 명예퇴직 예정일 전이면 명예퇴직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합의가 되기 전에 명예퇴직 합의가 되기 전에 즉 한쪽이 승낙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철회를 했어야죠. 그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4번은. 5번 매매 일방 예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들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도 있어야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이 되어 있어야지 되죠. 계약과 마찬가지로 예약도 계약의 일종이니까 예약도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네요. 3번. 27번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이게 또 인정되지 않는 거 고르야 됩니다. 않는 거. 자, 기억번 담보 목적으로 맞춰진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이거 인정되는 거를 고르라 그래야지. 좀이라도 덜 헷갈리지 수험생들이 꼭 이렇게 인정되지 않는 거를 고르려고. 성격 이상해요. 그죠? 자, 아무튼 담보 목적으로 맞춰진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맨날 나오던 거야. 소유권 이전 등 이거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돈 빌려줬대요. 그러면 아무튼지 간에 돈 갚는 게 선의의 의무죠. 그러니까 얘네들 뭐겠어요? 이거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 변제 의무, 돈 갚는 거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지금 아닌 거 물어봤으니까 기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억이. 그죠? 그러니까 2번하고 4번은 답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에 따른 손해배상. 이게 여러분들 보고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권리금은 확실히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 우리 보증금 반환하고 그 다음에 요 목적물을 반환하는 거하고는 요거는 뭐예요? 동시이행 관계지만 권리금은 거기에 해당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이건 권리금이 아니라 권리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처음 봤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물음표 해야죠. 그죠?
자, 근데 디귿을 봤어요.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가 이거 딱 보니까 봤던 거네. 여기만 봐도 경매가 무효로 됐대요. 자, 그럼 경매가 무효가 됐다는 건 이거죠. 여기 부동산에 A가 채무자면서 저당권 설정자고 B가 A한테 돈 빌려준 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죠. 저당권자. 근데 얘가 돈을 안 갚아가지고 이 저당권자가 이 부동산을 경매를 걸었어요. 그리고 경매를 걸어가지고 가령 C가 이 부동산을 낙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C가 이 경매에서 낙찰됐으니까 여기 그 낙찰 대금을 주면 여기서 B가 이거 배당 받았겠죠. 배당을 얘가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경매가 무효로 됐습니다. 경매가 무효가 되면 이 저당권자가 배당금을 얘한테 돌려줘야 돼요. 낙찰자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배당금을 반환하는 이 의무하고 요게 1번이에요. 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소유권 이전, 얘가 지금 여기서 경매로 낙찰을 받았으면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했을 거 아닙니까? 얘 앞으로. 그죠? 그럼 요거에 말소하고는 동시 이행 관계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죠. 왜냐면 요 배당금을 줘야 되는 거는 얘네 둘의 관계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하는 거는 건물을 이전받은 거는 A로부터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 둘의 관계라니까요. 이거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니까 디귿이 들어가야지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5번이 답이네. 여긴 디귿이 없으니까. 그죠? 확실하게 아는 거 2개 있죠. 니은은 몰라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는 봐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증금하고 목적물 반환하고는 동시이행 관계인데 권리금하고는 이 목적물의 반환하고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죠. 근데 이거는 권리금도 아니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를 했대요, 임대인이. 그럼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는 이 목적물하고 더 상관이 없겠죠, 사실. 그죠? 물론 시험장 가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해드린 겁니다. 권리금도 얘하고 별로 결연 관계가 없어서 동시이행 관계가 아닌데 권리금 받는 거를 방해했다 그런 손해배상 청구권은 더더욱 아니겠죠. 그래서 요것도 아닙니다. 요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5번. 28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됐대요. 자, 그럼 이 합의 해제에서 그냥 해제하고 합의 해제하고 뭐가 틀려요? 그렇죠. 요 해제는 한쪽에서 그냥 해제라고 하는 형성권이고 합의 해제는 이 쌍방이 야, 우리 해제할래? 해제할게 라는 계약입니다. 이건 단독행위고 이건 계약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도 효과는 해제하고 유사합니다. 해제하고 유사해요. 어떤 거에서 유사하냐? 특히 1번. 매매계약의 기회에 이전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하죠. 해제라건 합의 해제라건 일단 해제하면 등기 없이 당연히 복귀합니다.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어요. 등기하지 않아도. 2번.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이게 해제하고 다른 점이죠. 해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왜? 채무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해제했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채무불이행 때문에 합의 해제한 게 아니라 한쪽에서 그냥 양쪽이 다 서로 간에 이 계약이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야, 해제할래? 그래, 해제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3번. 계약의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이건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합의 해제에서도 유추 적용되죠. 자, 우리 해제에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요 규정도 어떻게? 그렇죠. 요 합의 해제에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요거.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얘만 해당되고 요거 2개는 이 둘의 공통점이에요. 4번. 합의 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효력이 있죠. 왜? 말씀드렸지만 합의 해제도 이게 계약이기 때문에 이 계약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정도 이거 해제된
합의 해제를 무효시키고 해제된 매매 계약을 다시 부활하자라는 약정도 당사자가 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답이 4번이네요. 이게 지금 우리가 채권법을 배우기 때문에 다 임의 규정이에요. 이것도 임의 규정이어가지고 그냥 다시 부활시킬 수도 있더라.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이 질문은. 5번. 합의 해제를 위한 묵시적 의사 표시는, 자, 그러면 합의 해제, 뭐 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명시적, 묵시적 다 가능한데, 묵시적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분명하게. 그죠? 자, 그래서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 실현의 의사가 없거나 계약 포기 의사가 보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묵시적이라고 하더라도 대충 하지 말고 요 정도까지는 네가 어느 정도 표현을 해야지 합의 해제를 위한 묵시적 의사 표시로 보는 거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29번. 갑과 을은 엑스토지에 관한 매매 예약에서 매수인 을이 예약 완결권을 갖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약 완결권이 요게 형성권이죠. 그래서 요게 제척기간이에요. 소멸시효가 아니라. 그리고 제척기간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죠. 이 형성권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고려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려요. 벌써 디귿은 그냥 눈에 딱 띄네. 자, 기억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디귿부터 한번 지워볼까요? 자, 그러면 기억만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네. 자, 기억. 갑과 을은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 없이 약정할 수 있죠. 그죠? 특별한 제한 없이 약정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제척 기간에 걸리니까 이게 10년입니다. 최장 10년이에요. 그래서 요 맞네. 그죠? 기억, 니은, 디귿을 다 알아야지 맞히는 문제입니다. 결론은. 자,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을이 X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자, 만약에 기간이 지나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더라도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죠. 그러니까 틀렸네. 그래가지고 기억만 맞고 다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30번.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특정물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 안 되죠. 경매는 권리의 하자는 인정이 돼도 특정물 종류물은 물건의 하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건의 하자는 경매에 적용 안 됩니다. 종류물이건 특정물이건, 그래서 종류물 매매에서 목적물이 특정돼 가지고 특정물이 되던 간에 물건의 하자로 인한 거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규정이 적용되죠. 종류물 특정물 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적용됩니다. 3번.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거 지금 근데 목적물의 하자죠. 그럼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6개월 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죠. 틀렸고. 4번.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될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일부죠. 일부. 자, 우리 표 보자고요. 기본소에 나와 있는 표 보면 사실 표 안 봐도 지금 대금 감액은 얘네 둘이 하잖아요. 그지? 얘네 둘이. 그러니까 여기 얘는 선의밖에 못하고 악의는 선의만 대금 감액을 청구하고 악의는 못하는데, 여기 지금 선의라고 했으니까 선의는 얘네 둘 다 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는 뭐예요? 좀 요거 일부 멸실 요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이라고 했으니까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4번이네. 자, 5번.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할 때는 매매계약 당시가 아니라 언제입니까? 그렇죠. 요 변제기죠. 변제기. 원칙은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해요. 왜? 보통 채권이 변제기가 지난 후에 요 매매 계약을 하니까, 채권 매매를. 근데 이 경우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지금 계약을 할 때는 변제기에 얘 돈 갚을만 해 라고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해야 돼요. 매매 계약 당시가 아니라 변제기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네요.
31번 갑은 자기 소유의 X토지와 을 소유의 Y 건물을 교환하자고 청약했고 을이 승낙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그러면 갑이 토지, 그 다음에 을이 건물이 있는데 요거 서로 교환하자고 했는데 청약과 승낙이 서로 합체했네요. 그럼 교환 계약이 성립한 거죠? 자, 을의 승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식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으로 할 필요도 없다. 맞습니다. 이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억이 맞네요. 맞는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기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세 개 다 알아야 되네. 답 찾으려면. 그죠? 자, 니은번 X 토지와 Y 건물의 각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이행 관계겠죠. 이게 마치 매매에서 목적물 인도와 매매대금 인도가 서로 동시이행 관계듯이 이 둘 간의 이행도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 교환은 매매를 준용하고 있죠. 자, 맞고요. 그러니까 니은이 맞아요. 니은도. 자, 그러면 1번은 답이 아니겠네. 디귿번 계약 당시 갑이 허위로 X 토지의 시가보다 이거 맨날 나오는 거네. 이거 시가보다 다소 높게 불러도 조금 더 비싸게 불렀다 그래서 이거 사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죠. 세 개 다 맞네. 그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5번입니다. 5번. 32번 갑으로부터 X 건물을 2년간 임차한 을이 이를 병에게 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러면 여기 보면 X 건물이 있고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면서, 그러니까 임차인이면서 전대인이죠. 갑은 임대인이고, 그죠? 그럼 얘네들 간에 서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죠. 을은 병에게 요게 전대차 계약을 맺고 얘는 전차인인 거죠. 병은 누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자, 기억번 갑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갑이 전대를 동의했어요. 갑과 을과 매매 계약을 합의해. 자, 근데 얘가 얘가 동의해가지고 얘가 적법한 전차인으로서 여길 살고 있는데 얘네 둘이 그래놓고 둘만 합의 해제한다 그래서 요 전차인이 갖고 있는 전차권이 소멸되면 이 전차인이 너무 보호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잘 나오는 겁니다. 그죠? 전차인 소멸된다 그러면 틀리네요. 틀려요. 근데 이거 틀린 거 찾는 거네. 또 틀린 거 찾는 거. 그래서 이게 틀렸는데 틀린 게 들어가야 답이에요. 그죠? 틀린 게 들어가야 답이에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이럴 때 있잖아요. 사실 3개짜리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이랬을 때 그냥 3개니까 순서대로 봐도 상관이 없는데 먼저 만약에 디귿이 만약에 틀린 거면 요거를 먼저 한번 풀어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디귿까지 틀린 거면 니은은 안 봐도 되니까 시간 아낄 때. 그죠? 한번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풀어볼까요? 자, 갑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갑이 전대를 동의했어요. 그러면 병이 X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갑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X건물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병이 X건물에다가 부속을 시켰대요. 부속물이네. 근데 누구로부터? 갑으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갑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은 어떻게 해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갑에게 행사할 수 있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나온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건데 병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임대인의 허락을 받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산 거를 부속물로 갖고 있어야 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임대인한테 하는 거지 임차인의 허락을 받고 부속한 부속물은 안 돼요. 그건 안 된다고. 아니면 임차인 을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시켰다 이래도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 그죠? 그래서 요건 병은 기가 막히게 전대적으로 갑을 상대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맞네. 그죠? 맞으니까 얘가 들어가면 틀리죠. 지금 틀린 거 찾으니까. 그죠? 그럼 이제 이거는 3개 다 알아야 되네. 이렇게. 자, 니은 보자고요. 갑이 전대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X 건물의 불법 점유로 의로 병에게 차임상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왜? 왜냐면 얘가 동의를 안 했어요. 얘가 동의를 안 하면 얘가 불법 점유자이긴 한데 을로부터 뭐를 그 차임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얘한테 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얘 차임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없어. 이것도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틀렸네. 그래서 답이 1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3번. 33번. 갑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로부터 을 소유의 엑스토지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상의 Y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임대차 계약이 을의 해지 통고래요. 종료됐습니다. 옳은 거.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토지가 X 토지가 있는데 이게 을 거고 여기 Y 건물이 있는데 요게 갑 거죠. 근데 지금 기간이 없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지금 만약에 얘가 임대인이고 얘가 임차인이죠. 토지 임대인, 토지 임차인이니까. 그랬을 때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후에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개월 후에 효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틀렸네. 옳은 거를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기억본이 기억본이 틀렸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2번하고 4번이 남는데 보니까 디귿이 공통인 거 아닙니까? 그럼 디귿부터 먼저 봐야 돼요. 디귿부터. 그러면 잘하면 3개 중에 요 2개만 읽고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금. 자, 갑과 을이 임대차 종료 전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인 Y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 이거 지상물 매수 청구권 배제 특약이죠. 이런 거는 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강행 규정이니까 무효죠. 맞네. 맞아요. 틀리지 왜 맞았어. 그러면 니은까지 봐야지 답이 나오는 거네. 그죠? 자, 옳은 거 모두 고르라니까. 갑은 계약갱신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틀렸죠? 이게 되게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답은 아무튼 2번인데 니은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원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임차인이 먼저 임대인한테 계약갱신 하지 않을래? 라고 물어봐서 싫다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이 경우에는 물어볼 필요가 없죠. 왜? 토지 임대인 쪽에서 해지 통고를 했는데 뭐하러 여기다 대고 계약갱신 청구할래? 아니 계약갱신 할래? 이렇게 뭐하러 물어봐요. 그죠?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찾으니까 디귿만 맞고 다 틀렸으니까 답은 2번이네요. 34번. 이런 문제는 그냥 하나 맞으라고 주는 거죠. 민법상 계약의 유형과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얘네들 셋을 딱 봤더니 나오는 게 뭡니까? 낙성, 불효식, 그죠? 그 다음에 쌍무 계약이면서 유상 계약이죠. 봐봐요. 요물, 요식, 무상, 편무. 그러니까 답은 2번이네. 2번. 35번. 갑이 23년 6월 1일 을로부터 을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대요. 주임법이라고 나왔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그러면 주임법상 기간을 1년으로 했다 하더라도 최단 기간이 2년이니까 요 계약은 2년으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 임차인인 갑은 을한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요거 1년을 주장할 수 있어요. 따라서 1년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니까 을한테 보증금 2억 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요건 맞습니다. 지금 옳은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요거. 그래서 얘네들은 다 틀리고요. 자, 니은본 볼게요.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그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죠. 요거 그죠? 요게 묵시적 갱신이 되면 존속 기간 2년으로 봅니다. 근데
임대인은 안 되는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을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맞네. 그죠? 맞죠? 요거는 작년에 나왔던 지문인데 요건 봐봐요. 여러분들 아까 2년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면 23년 6월 1일부터 그 다음에 계약이 25년 5월 31일까지 이렇게 2년이잖아요. 근데 계약갱신 요구를 여기 계약이 끝나기 전에 했대요. 그러면 요 계약갱신의 효력이 생기는 게 요 계약이 만료가 되는 날이야? 아니면 이렇게 요 계약갱신 요구가 도달한 날이야? 도달 중이니까, 그죠?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이야 라고 하는데 도달 시점에서 계약갱신의 효력이 발생하죠. 맞습니다. 요거는 디귿. 그래서 요게 5번이에요. 5번. 36번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구조상 공용 부분이 뭡니까?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그런데요. 요런 거 취득 시효를 하게 해주면 계단 소유자 따로 있고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소유자 따로 있고 복도 소유자 따로 있겠죠. 그래서 복도에 멈춰서 가지고 야, 너 5걸음이니까 50원 내놔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상 공용 부분은 당연히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대상이 될 수 없어요. 2번 전유 부분에 관한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 검사일로부터가 아니라 요거는 입주일로부터죠. 최초 입주하여 인도받은 때 공용 부분의 담보 책임이 사용 승인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여기 2번이네요. 자, 3번.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 부분의 관리비를 그 부담 의무자인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봤던 거고,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이 사무를 집행하고 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번에 이 집합법에 대해서는 다 나올 만한 지분이 다 나왔습니다. 다른 때는 택도 없는 거 한 2-3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자, 5번 구분 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아이고 이게 가장 우리 등기법에도 써먹을 수 있는 가장 정말 그 범용적인 제일 많이 나오는 지분이죠. 요거는 아셔야 되는데 대지 사용권은 규약으로 정하면 그래도 분리 처분이 가능한데 공용 부분은 규약으로 정해도 안 됩니다. 분리 처분이. 그거까지 아셔야 돼요. 자, 답은 2번이네요. 37번. 자, 이 문제는 수험생들이 못 풉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근데 한번 그냥 해설은 해드리겠습니다. 갑은 24년 5월 1일에 을에게 1억 원을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연 5%로 정해서 대여하면서 대여금 채권과 이게 대여금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대여금 채권이니까 이거는 뭡니까? 사용대차, 돈 빌리는 거죠. 돈 빌려주고 받는 거. 근데 이거 봐봐요. 을에 대한 물품대건 채권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계약을 했고 을 소유의 엑스토지가 그때 2억 원이었대요. 간명의로 가등기를 마쳤다.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을의 토지가 이게 2억짜리가 있어요. 을의 토지야. 근데 갑이 을한테 1억은 돈 빌려준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요게 사용대차로 돈 빌려준 거고 1억은 물품 대금으로 요걸 받을 게 있어서 을이 갑한테 가등기를 해준 겁니다. 1억이에요. 그래서 을은 변제기가 지난 5월 7일 양채권 중 물품 대금 채무만 갑에게 그러면 요 둘 중에 물품 대금 요거는 갚았네. 변제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 자, 근데 여기서 봐봐요. 기억번에. 갑과 을의 가등기 담보 계약에는 가담법이 적용된다. 이걸 왜 물어봤을까요? 그렇죠. 이걸 물어본 거예요. 우리 가담법에는 사용대차, 돈 빌려준 거 가지고는 이걸 담보로 해서 가등기를 했다면 요게 가담법에 적용을 받아서 보호를 받는데 물품 대금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요 반은 1억은 사용대차
요 가담법에 적용이 되는 거고 요거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갚아버렸대. 그럼 이 경우에 요 나머지 1억 원 사용대차니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요거는 적용이 되겠죠. 요 물품 대금은 원래 안 되는 건데 이미 갚았으니까 끝난 거고, 그래서 요 나머지 1억, 2억 중에 나머지 1억이 적용이 되고, 가뜩이나 요 빌려준 돈보다 토지의 가치가 더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작부터 벌써 돈을 반 갈라가지고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도 더럽다고요, 지문이 아주. 자, 그래서 아무튼 기억이 들어가야지 답이더라.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답이 아니고 2번, 갑이 청산 절차를 거쳐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경우 본등기를 위한 지출한 절차 비용을 천상금에서 공제할 수, 이렇게 세세한 거 돈 누가 내는지, 그것도 뭡니까? 등기할 수 있는 등기 비용 누가 내는지를 제가 가르쳐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몰랐을 거예요. 그죠?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없어요. 이거는 참고로 그냥 가등기 담보권자가 부담하는데 모르겠지. 이건 시험장에서 이걸 어떻게 알아요. 자, 그러니까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아무튼 맞는 지문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디귿은 더 모릅니다. 디귿은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봐봐요. 갑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X토지에 관해서 6월 15일에 본등기를 하죠. 자,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이 가등기에 의해서 갑이 만약에 본등기를 하면 요 등기는 원래 무효예요. 무효. 근데 여기까지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그래서 선의의 이거를 제3자한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가담법이 이게 가등기하고 막 겹쳐 있어가지고 얘네 둘만 나와도 머리가 어질어질해. 근데 지금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가가지고 이렇게 본등기가 된 부동산을 병한테 팔았대요. 근데 병이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가등기 돼가지고 이렇게 막 본등기하고 이런 사실을 몰라.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청산 절차가 거치지 않고 이렇게 본등기 된 거를 얘는 모르는 선의의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권리변동의 효력이 넘어가서 이 본등기도 유효가 되는데, 문제는 이 본등기가 유효가 되는 시점이 제3자한테 넘어간 8월 1일부터 유효인 것이냐, 아니면은 본등기를 한 6월 15일부터가 유효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벌써부터 내용이 어렵죠. 한 사람 더 나오는 것도 어려운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사실은 선의의 이 무효인 등기를 선의의 제3자한테 넘어갔다라도 이게 유효인지 무효인지도 몰라. 수험생들이. 그죠? 거기에다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도 모르는데 이게 유효라면 이 날짜의 이 본등기가 이 날짜부터 유효야, 이 날짜부터 유효냐, 그걸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근데 아무튼 결론은 이때부터 무효가 아니라 요때부터 무효입니다. 이건 어려워도 사실 좀 너무 어려워요. 이건 저희 판례에 나온 건데, 이게 한 번 더 나오면 제가 기본소에 싫겠는데, 내용은 상당히 좀 이게 너무 깊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설 한번 듣고 그냥 넘어가자고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틀렸습니다. 언제부터 유효라고요? 요때부터 무효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때부터 유효가 아니라 요 본등기 한 때부터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겁니다. 요거. 자,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건질 게 없어요. 어렵기만 더럽게 어렵지.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이 정도 나오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아무튼 답은 3번입니다. 3번. 디귿 틀리고 요 두 개가 맞아요. 38번, 갑은 7월 1일, 22년 7월 1일 자신의 X토지에 관해서 을과, 여기서 중요한 건 유효한 명의신탁입니다. 유효한 명의신탁. 약정 체결하고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쳤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있잖아요. 좀 허무하겠지만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5번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명의신탁 문제가 아니라 요 취득시효 문제예요. 취득시효 문제. 우리가 취득시효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뤘던 문제가 바로 5번인데, 자, 아무튼 볼게요. 이거는 지금 X토지가 있는데 갑건데 이거를 을 명의로 유효한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어요. 명의신탁 약정을. 그러면 지금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냐면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니 해도 신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유효한 명의신탁이면 명의신탁을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에 대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잖아요. 맞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요. 이게 만약에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지가 않았으면 이렇게 하면 틀리는데 여기는 요게 맞단 말이에요. 사실 이 지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근데 맞아요. 자,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부부인 경우, 부부니까 이게 유효였겠죠. 그죠? 자, 갑이 사망하더라도 그 명의신탁 약정은 갑의 상속인인 병과 그 다음에 을 사이에 유효하게 존재합니다.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상속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갑이 을에게 X 토지를 매도한 경우, 자, 갑이 을에게 매도한 경우 얘가 실소유자이기 때문에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할 수 없죠. 맞습니다. 이거. 자, 3번. 병이 X 토지를 무단점유했어요. 만약에 어떤 애가 이 토지를 무단점유했을 때는 제3자가 보기에는 등기상의 요 을이 지금 주인이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로 병을 쫓아낼 수 있는데 갑은 병에게 어떻게 해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여기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갑이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등기가 지금 을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는 얘가 소유자거든요. 그래서 얘가 물권적 청구권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자, 5번은 있잖아요. 우리가 취득시효에서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 취득시효를 예를 들어 여기 이게 갑의 토지예요. 갑의 토지인데 병이 이 토지를 취득시효를 완성을 했죠. 완성을 하고 나서 얘한테 등기해달라고 하기 전에 가령 을한테 갑이 요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여기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병이 을한테 등기 청구 못 한다는 거 취득시효에서 배운 거 기억나시죠? 이게 매우 중요한 원리인데 봐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원래 갑 소유였어요. 자, 병이 X토지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취득시효를 주셨어.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번에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원래 갑건데 지금 등기상에는 을 걸로 되어 있었죠. 그래가지고 병이 여기를 취득시효를 완성을 했어요. 완성했죠. 그러면 을은 누구한테 토지를 달라 그래야 되냐면 등기상 명의인인 갑한테 토지를 소유권 이전해 달라고 했어야 됐어. 여기 병이 누구한테 했어야 됐듯이 갑한테 해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취득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얘한테 등기해달라고 하기 전에 갑이 아까 여기서처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자기 앞으로 다시 해지하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렇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등기가 갑 앞으로 넘어갔으면 봐봐요. 지금 이 원래 취득시효에서도 완성됐을 때의 소유자와 완성한 다음에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얘가 등기 신청을 등기 이전해달라고 얘한테 청구를 못하듯이 병이 얘한테 즉 뭐라고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갑 앞으로 소유권이 다시 이렇게 이전이 됐다 하면 병이 원래 을한테 했어야 되는데 갑한테는 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갑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취득시효 문제에서 요 예를 들면서 제가 명의신탁도 이와 똑같고 가등기에서 본등기로 넘어가도 이거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거랑 요 세 개, 요거하고 명의신탁하고 가등기에서 본등기로 넘어가는 그 세 가지가 똑같은 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 물어본 겁니다. 그거. 그래서 아무튼 답은 5번이에요. 5번. 39번. 갑이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해서 25년 5월 3일 친구래요. 친구. 명의신탁 약정. 친구 간의 명의신탁 약정 무효입니다. 우리 아까 38번에서
둘이 부부였죠, 부부. 유효한 명의신탁인데 여기 부부라고 나왔잖아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의 명의신탁 약정은 얘네들은 유효인데 친구는 안 돼요. 무효입니다. 그래서 갑이 자기 엑스토지가 있는데 요게 갑인데 명의신탁 약정을 을이랑 해서 을 명의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지만서도 요 명의신탁 요거는 무효예요. 이 신탁 약정 자체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지문은 없지만 얘네들은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면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려면 얘가 이 등기를 지우려면 원래 이게 가능하면 명의신탁 약정 해지하면서 간단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데 얘가 만약에 싫다고 하면 이제부터 얘는 소송 들어가야 돼요. 소유권을 찾아오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런데 또 갑은 을한테 뭐도 할 수 없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어요. 왜? 지금 이게 무효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소유권은 갑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답이 너무 쉽죠? 1번 그냥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실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39번을 좀 어렵게 내려면 1번을 5번에 놨어야지. 그래야지 막 읽고 고민도 하다가 찾았을 텐데, 그죠? 아주 정말 이 출제위원 형님이 정말 큰 선심 쓴 겁니다. 이걸 1번에 배치해 놓은 거는. 나머지, 근데 여러분들 이건 아시죠? 이게 아무리 이 명의신탁이 유효든 무효든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되면 얘는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얘가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을이 제3자 병한테 팔았어. 그러면 얘한테 소유권 넘어갔다가 다시 요거를 을한테 팔면 갑은 소송 걸어서 얘한테 소유권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 을이 제3자한테 한번 팔았을 때 깨끗하게 이제 다 세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을이 됐다 하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소유권을 얻기 때문에 갑이 명의신탁 약정 들어가면서 얘한테 어떻게 소송을 걸거나 그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을 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2번입니다. 을이 병한테 엑스토지를 적법하게 양도, 이게 중요하죠. 적법하게 양도했다가 다시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어요. 없어. 한번 깨끗하게 세탁됐다가 온 거기 때문에 이거 봤죠? 그 다음에 자 3번은 별로 어렵지도 않은 거를 다시 꼬아놨는데 봐봐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갑이 을한테 명의신탁 한 거죠. 근데 을이 또 병한테 또 명의신탁을 했대. 이게 이중의 명의신탁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아무튼 둘 다 무효예요. 그런데 이거를 정한테 팔았대요. 근데 얘는 제3자니까 선악을 불문하고 얘한테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정한테 갑이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요. 요거. 자, 4번. 을이 병에게 엑스토지를 처분하여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을의 처분행위는 갑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저분해. 자, 지금 이제 다 없다고 합시다. 이런 상태에서 자, 갑이 을한테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게 아무리 무효지만 을이 병한테 팔면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렇다고 을이 만세 부르면서 그냥 떠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게 불법행위예요. 그래서 갑은 을한테 뭐는 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팔아 넘기면 이 명의신탁이 요게 무효지만 자 5번 만약 갑과 갑이 을과 사이에 을명의의 엑스토지를 매수하면서 대외관계에서 갑을 위해 그 등기 자 이거는 지금 여기 만약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있던 모든 가정을 다 없던 걸로 하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자 이거는 뭐냐면
요게 X 토지가 을 건데 갑이 요 토지를 사면서 야, 너 있잖아. 이 토지가 내 거긴 한데 제3자를 위해서는 네가 계속 소유권자 행세를 하죠. 소유권자 행세를 해줘 하면서 지가 실권리자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죠. 아, 이게 그럼 정확하게 지금 명의신탁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가 아니라 당연히 이건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문들은 사실 특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까다로웠을 수 있어요. 일단 길잖아요. 그죠? 하지만 답이 1번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무조건 맞췄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40번. 갑은 상품 판매를 위해 25년 5월 1일 을로부터 부산광역시래요. 을 소유의 X상가를 보증금 6억, 월차임 1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당일에 갑은 을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X상을 인도받아서 인사했네. 인도받아서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까지 마쳤어요. 자, 위 계약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규정에서 모든 자, 근데 인사해봤자 별 소용이 없죠. 왜? 왜냐면 지금 얘네들은 상임법에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먼저 따져야 돼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임법이랑 다르게 뭘로 따지는 겁니까? 그렇죠. 환산보증금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9억,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6억 9천만이죠. 근데 이거 외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서울만 사람들이 외웠는데 부산을 더럭 내버렸어요. 그럼 못 맞추는 거지 뭐 이거. 그죠? 근데 아무튼 봤더니 지금 환산보증금은 6억에다가 100만 원 곱하기 100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7억이란 말이에요. 7억. 그러니까 7억이니까 지금 얘는 아무튼지 간에 뭐는 할 수 없다. 그렇죠. 얘는 상임법에 적용을 안 받아요. 하지만 상임법에 적용은 안 받지만 즉 요 환산보증금이 6억 9천을 넘었어도 그래도 보장을 해주는 게 있으니 그게 대권 3기 갱신이었죠. 어떤 겁니까? 대항력, 권리금, 권리금, 그 다음에 3기 연체 시 해지권, 그 다음에 계약 갱신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대권 3기 갱신 그렇게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 해지권에 관한 거는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적용이 안 되더라 해서 이렇게 맞췄으면 좋겠지만 이미 부산 6억 9천을 외운 사람이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수험생들은 다 서울 하나만 외우고 있는데 이렇게 내면은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튼 답은 2번입니다.